트럼프는 지금까지 기조를 봤을 때 뉴스타트 조약을 연장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핵 군비 경쟁을 시작을 한다는 것이 트럼프 일기는 사람들도 많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중국에 대한 핵 군비 경쟁을 적극적으로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냉전 시대에 준하는 군비 경쟁 시대로 돌입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죠. 네, 안녕하세요. 우리는 미국을 모른다의 작가 김동현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출연을 했는데요. 독자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다행히도 책도 어느 정도 이제 교본급 3반기 이제 베스트셀러 정치사회 부분 2위에 올랐습니다. 우선 그렇게 크게 이제 기대하지 않았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전문서적 위주로 해서 지난 이제 10여 년간의 이제 기자 생활을 좀 정리한 책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외교안보 전문가 그리고 관료 그리고 언론 쪽에 약간 초점을 둔 이 책이었는데, 저도 이제 예상 밖에 이제 많은 대중들이 이제 관심을 가져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트럼프 2기를 앞두고 사실은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은 것도 상황인데, 어쨌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저의 이제 견해를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의 재당선을 예상하셨나요? 일부 전문가에서는 이게 자랑처럼 돼가지고 예측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사실은 7월 전후 트럼프 대통령의 피격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보면은 아직은 확신해서 얘기할 수 없는 수준이었고요. 사실은 미국 대선이라는 게 이게 지지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고 아직은 좀 여러 가지 기간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물론 이제 제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전문가 입장에서는 양쪽 다 염두에 두고 시나리오를 짤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뭐가 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이든이 됐을 경우의 시나리오 그리고 트럼프가 됐을 거의 시나리오를 이제 둘 다 염두에 뒀고요. 근데 다만 이제 트럼프가 됐을 경우에 더 이제 우리나라 대외 변수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그런 면에서 이제 충격과 공포일 거란 것 때문에, 뭐 그렇다고 바이든이라고 나아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충격요법에서는 이제 트럼프가 훨씬 더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내심 바이든이 되길 바랬지만, 저는 이제 그런 선거권이 없는 거고 한국인이니까. 다만 이제 7월 달에 피격되고 나서 바이든이 결국 사퇴를 했잖아요. 그때 시점에서는 이러다가 이제 트럼프가 되겠네라고 알고 지내온 이제 민주당 쪽에 있는 인사들도 사실은 이미 어느 정도 예측을 했다. 왜냐하면은 wishful thinking하고 현실 판단은 다른 거거든요. 근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바이든으로 가지 못하면은 카몰라 가지고는 힘들다라는 이제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는 당연히 카몰라가 그만큼 준비가 기간이 굉장히 짧았고, 그나마 바이든으로 해야지 조금이라도 비벼볼 수 있는데, 그것도 유리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카몰라가 되는 시점에서는 어떻게 하면 잘 질까라는 전략으로 좀 전환됐다고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런 분위기를 좀 이룰 수 있었고요. 어쨌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7월 시점에서는 제가 우려했던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는구나는 건 감지를 했습니다. 트럼프 2.0 시대에 벌어질 외교적 움직임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선 이 문제를 얘기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경종을 제 스스로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울리고 싶은 얘기를 하면은, 지금 이 시점에서 트럼프 2기가 어떨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은 사기꾼 아니면은 홍보의 목적이 더 크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시드니 사일러라고 미국의 이제 대북 정보 분석관을 굉장히 오래 했고, 이 한반도 문제에서는 굉장히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미국의 정보기관에서 거의 20년 가까이 일하는 사람이 대선 직후에 자신의 SNS를 통해서 얘기했던 평가하고 똑같습니다. 이 시점에서 많은 노이즈들이 나올 것이고, 특히 한반도 문제에 관련해서 미국의 외교 정책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이미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많은 전문가들이 트럼프 이기 때는 이럴 것이다 얘기를 하지만,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자신의 wishful thinking, 그러니까 보고 싶은 것에만 기반한 예측이고, 결국 트럼프의 전략이라는 게 불확실성인데, 지금 시점에서 이제 1월 취임 전까지의 노이즈는 결국은 정책 관련 최측근들은 당연히 트럼프가 보스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언급하기 전까지는 노이즈를 내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어떨 것이라는 전망은 대부분 이제 트럼프 1기 때에 기반한 전문가들의 분석이지만, 문제는 트럼프 1기와 2기도 셈법이 변화가 있다. 그러니까 가령 있는 거죠. 이제 가장 지금 한국 언론에서 이슈가 많이 되는 것이 트럼프가 북미 대화를 이제 준비할 것이다.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확신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트럼프 1기 때하고 2기 때의 차이는 무엇이냐?
트럼프 일기 때는 대규모 전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지난번 제가 출연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트럼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은 셈법이 무엇이냐가 중요하다는 게 그거거든요. 그거는 결국은 미국의 패권적 지위를 흔들 수 있는 세력이 누구인가. 근데 그 순위에 따른 위협에서 북한은 우선순위에 밀립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있고 중국이 있습니다.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자기가 24시간, 48시간 내에 이제 끝낸다고 얘기했지만 그건 좀 약간 수사적인 발언이고 어쨌든 조기에 하겠다.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이 과정에서 북한 같은 경우도 북한은 이제 전제주의 국가인데다가 지금 최근에 러시아와 북한이 이제 파병 때문에 이제 밀착돼 있지 않습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시간은 자기 편인 겁니다. 트럼프의 가장 큰 단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점이자 단점이죠. 재임기를 이제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장점일 수 있지만 자기가 특히 이제 이번에 상하원 다 이제 장악했지 않습니까? 공화당이.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이제 정책을 펼 수 있는 공간이 넓어졌다. 하지만 단점으로 말하면은 시간이 없다. 4년이라는 시간이 없는데 결국 트럼프는 미국의 장기 국익이 아니라 4년 안에 자기 레거시, 유산을 만들기 위한 성과 지표를 이제 계산을 할 텐데 북한이 어쨌든 러시아와의 밀착을 통해 가지고 여유로운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1기 때는 뭐 2기의 가능성도 있고 그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이슈들이 아직 터지기 전의 일이었기 때문에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봤던 것이죠. 하지만 지금은 좀 상황이 복잡하다. 오히려 우선순위에서 더 밀릴 가능성이 있고 김정은 위원장도 어쨌든 11월 달에 이미 우리는 그 비핵화는 대화의 의제에 넣지 않는다고 아예 공표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양쪽 다 하노이에서 이제 확인했고 결국은 타협 지점이 좁히기가 쉽지 않다. 그런 점에서 트럼프도 물론 이제 계산을 하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트럼프 2기 시대의 외교안보 전략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그것은 지금 시점에서 확신을 가지고 얘기할 수 없다. 가 답입니다. 대북 정책이 이렇게 될 때는 너무 이르다. 구체적인 이제 입장 바로미터는 언제 나오냐면은 내년 1월에 취임사 그때 이제 시그널이 나오는 겁니다. 거길 바로미터로 판단을 해야 되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노이즈인 거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렇게 제가 지난번 출연했을 때 그리고 이제 책에서도 이제 우리는 미국을 모른다 책에서도 언급했듯이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저희가 봐야 되는 것은 트럼프 1기냐 바이든이냐와 상관없이 바뀌지 않는 기조가 무엇인가가 더 중요한 것이고 이런 시점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중국에 대한 경쟁은 러시아보다 더 하는 것이 결국은 미국의 경제적인 측면까지 중국이 같이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패권적 지위를 이제 위협할 수 있다는 건 이제 민주당도 이제 공감하고 있는 초당적 공감되기 때문에 그리고 트럼프 개인적으로도 물론 이제 시진핑하고도 잘 지내고 있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뭐 트럼프의 지금까지 발언을 봤을 때 트럼프는 재선을 확신하고 있었던 시점인데 코로나와 그냥 중국 책임론에 대한 어쨌든 개인적인 이제 감정도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임명하고 있는 인선들도 대부분 대중국 강경론자이고 이 부분은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그 공통적인 틀에서 트럼프 이기 때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는 디테일이 이제 중요한 것이죠. 트럼프 당선으로 중국에 대한 압박의 수위가 강해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어떤가요? 대부분 경우에 이제 많이 예측된 게 이미 트럼프가 얘기를 했고 그 관세 전쟁. 근데 이게 관세와 중국의 이제 공급망 탈피에 대한 압박은 더 심해질 것이고 반도체 공정에서도 왜냐하면 이제는 반도체가 미국 입장에서는 전략물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반도체 공정에 대한 어떤 압박도 심화될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많은 언론에서 다루고 있고 국방과 경제는 같이 연계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좀 한국 언론에서는 아직 좀 부각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은 바로 핵 군비 경쟁입니다. 결국은 아직은 이게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좀 관심이 없는 사안인 것 같은데 이미 이거는 이제 바이든 때도 중국이 핵무기의 숫자를 이제 세 자리 숫자로 그러니까 1,500개로 늘릴 것이다라고 이미 미 국방부에서 의회에 보고서를 냈어요. 이건 바이든 때입니다. 근데 문제는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지금까지 미국은 약 5,000개의 이제 핵을 갖고 있는데 지금 중국, 러시아, 북한 모두 다 지금 핵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생각했을 땐 미국의 확장 억제력이라는 게 5,000개 대 북한이 최대치로 한다고 100개 전후에 있는 핵으로는 상대가 되지 않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미국의 관점에서 이게 확장 억제력을 봐야 됩니다. 미국은 5,000개를 다 북한에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선순위에서 중국이 이제 세 자릿수로 이제 등극하고 중국보다도 지금 핵탄수수가 많은 게 러시아입니다. 6,000개 정도 되죠.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확장 억제력 공약, 동맹을 지켜야 되는 데가 많아요.
일본도 지켜야 되고 유럽에 있는 국가들도 지켜야 되고 그다음에 한국을 지켜야 되는데 5천 개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는 거거든요. 이 인식에 대해서 트럼프 1기 때도 이미 오바마 정부를 공격하면서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민주당 정권이 완전히 우리나라 핵 전력을 완전히 망가뜨렸다라고 하면서 핵 군비 증강을 엄청 강조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미사일 사거리 제한과도 연계해가지고 중국을 군축 협상에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군비 경쟁이 필연적이다. 그래서 미국산 중거리 배치 계획을 발표하면서 존 볼턴이 당시에 국가모보장관이죠. 이제 어떻게 보면 유력한 후보지로 이제 한국, 일본, 그다음에 호주를 했죠. 근데 문제는 당시에 미국이 개발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실전 배치까지는 4, 5년의 시간이 걸렸는데 이제 실전 배치를 이제 막 끝낸 상황이에요. 그리고 몇 달 전에 이제 뉴스에서도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나오기 시작한 게 필리핀에 이미 배치 시작했어요. 배치했어요. 그리고 독일에도 배치를 했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중국에 대한 압박을 하기 위해서 러시아에 대한 우선순위에 대한 압박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군비 경쟁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INF 조약은 사거리 제한이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 투발 수단에 대한 제한인 것이고 더 큰 게 사실은 트럼프 1기 때 있었는데 그게 이제 전략 핵 감축 제한이라고 뉴 스타트 조약인데 그건 뭐냐면은 결국 미국의 이제 전략 자산에 평시에 이제 탑재할 수 있는 핵을 소련과 미국이 서로 제한하겠다고 하는 이게 신사협정 같은 겁니다. 근데 이게 냉전 시대 거쳐서 러시아가 승계를 했고 계속 유지가 됐는데 마찬가지로 트럼프 때 이건 너무 불공평하다. 왜냐하면 이걸 제약받는 것은 러시아밖에 없고 중국은 여기 가입도 안 돼 있고 그러는 상황에서 우리만 지금 손과 발이 묶여 있는 상황은 너무 억울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거 연장하지 않겠다고 공표까지 했어요. 근데 바이든은 어떻게 보면 핵 없는 세상에 대한 약간 이게 내부 정치적인 슬로건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핵 군비 경쟁이 오히려 더 위험한 세상을 이제 초래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철학을 바탕으로 결국은 이 정권이 교체가 되면서 원래 트럼프가 공약하기로 했던 뉴스타트의 종료를 연장했거든요. 그게 끝나는 게 내후년 2월입니다. 내후년 상반기. 트럼프는 지금까지 기조를 봤을 때 뉴스타트 조약을 연장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이제 핵 군비 경쟁을 시작을 한다는 것이 이제 트럼프 1기 있는 사람들도 많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중국에 대한 이제 핵 군비 경쟁을 적극적으로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냉전 시대에 준하는 이제 군비 경쟁 시대로 돌입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죠. 중국이 왜 러시아에 비해서 더 위협적인 존재야. 중국은 경제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경제와 이제 군사력은 같이 가는 거거든요. 패권 지위를 확보하려면은. 근데 둘 다 지금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1기 때도 이미 나왔지만 이제 동맹에 대한 양자택일.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면은 바이든은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 거칠게 수사를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이제 대중국 견제에서 이제 끌어들이는 역할을 했다면은 트럼프 때는 노골적으로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시점인 거죠. 만약에 너희가 그런 이제 부담 분담, 버든 쉐링 관점에서 중국 압박에 참여하지 않을 거면 우리도 너희를 버릴 수 있어라는 이제 셈법이 전방위적으로 강화될 것입니다. 미국의 견제에 맞서는 중국의 전략은 무엇인가요? 중국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이 미국의 이제 대중국 전략에 편입되지 않도록 최근에 들어서 비자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면제하는 조치도 어떻게 보면 그런 일환일 수 있는데 가급적인 한국이 중도에 있는 전략을 같이 짜면서 물론 이제 지금 들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북중러 공조 체제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부분은 좀 이제 잘못됐고 왜냐하면은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양다리 외교를 하고 있는 거고 사실 이제 북중러가 동맹은 아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북러 밀착이라는 게 사실 그렇게 꼭 좋은 시나리오는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러시아가 미국을 압박하는 상황이 계속 발생했을 때 중국 입장에서는 동조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트럼프가 얘기하는 대로 공통점은 어떤 미국에 대한 불신이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북중러의 삼각 공조를 깨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러시아와의 휴전에서도 빨리 성사시키려고 하는 것인데 1기 때와 상황이 많이 다르다. 이미 전쟁이 벌어진 입장에서 그리고 세 개 나라 모두 어쨌든 미국의 어젠다를 방해하기 위해서는 각각 다른 영역에서 지금 전략적으로 이제 연계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은 오히려 북러 관계를 활용하면서 지렛대로서 또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죠.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러시아와 손 잡아야 한다는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게 이제 트럼프 1기 때는 그런 생각이 분명히 공화당 내에서 있었어요. 키신저 외교 해가지고 이제 중국을
끌어들이면서 소련을 고립시키는 전략을 역으로 취해서 그리고 그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셈법에서 왜 트럼프가 그러면 이제 북한과의 대화를 시도했냐면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당시에 이제 북한 상황을 보면은 북한이 핵을 고도화하는 거는 이제 미국에 있는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냐면은 표면적으로는 한미를 염두에 두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중국도 겨냥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보면은 장성택 주총독이 중국과의 어떻게 연대를 끊기 위한 그리고 중국이 어쨌든 생명줄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김정남 같은 경우도 원래 중국이 보호하고 있었잖아요. 결국은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게 친중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거지만 중국이 경제적으로 항상 목에 이제 비수를 하는 입장에서는 핵 고도화를 통해서 중국을 포함해서 나한테 간섭하지 말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핵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당연히 이제 트럼프 1기 때는 무엇이었냐면은 러시아와 친해져 갖고 중국을 견제하는 동시에 북한과도 정상화를 통해 가지고 북한의 핵이 잠재적으로 중국에게도 향할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를 분명히 그리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트럼프 2기 때는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북러가 밀착을 하고 있고 설사 우크라이나 휴전 성사가 된다고 하더라도 러시아 입장에서는 미국의 어쩌면 그런 셈법에 그대로 놀아나진 않을 것이라는 게 있고 그럼 김정은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시나리오에 맞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이게 1기의 각본으로는 더 이상 이제 적용되기 어려운 시점입니다.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해서 미국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저도 미국의 소리 방송을 하면서 구축했던 네트워크가 있고 정기적으로 그런 모임에 화상 방식으로 비공개고 오프 더 레코드로 이제 초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트럼프 때 이제 고위 관리였던 사람들의 발언 익명으로 전달했을 때 얘기하는 내용을 들어보면은 일단 우선적으로 봤을 때 중국이 어쩌면 이 핵을 굉장히 늘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미국에서는 우려하는 게 이 핵 확장 억제력에서 지금 미국은 너무 부담이 많다. 근데 중국이 타이완 침공을 시도해서 우리가 막을 수는 있는데 필요성에 엄청난 희생을 치더라도 그때 이제 자신들이 걱정하는 건 뭐냐면 그 이후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그러면은 시진핑의 권력 구도상 재래식 전략에선 실패한 시도인데 거기서 멈추겠느냐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위구르 신장 지구나 이런 독립 세력들에 대한 시그널링도 같이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국방부 커뮤니티에서는 최악의 상황을 그렸을 때 실제적으로 이제 중국이 핵 역량을 늘리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저위력 핵폭탄, 그러니까 전술 핵폭탄을 실제 투하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가능성 얘기인 거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 일이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뭐냐면 이제 국방부 관점에서는 최악의 상황에 항상 대비를 해야 되는 거고 올해 5월달에 제가 이제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부장관 트럼프 일기 때 이제 전략을 짰던 분하고도 잠시 만날 기회가 있어서 얘기를 했는데 그분도 얘기를 하는 것이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한국 전쟁을 언급하면서 결국은 상대가 오판하도록 뭐냐면 그 에티슨 라인을 그려가지고 결국은 오판하도록 미국은 개입하지 않을 거야. 오판하도록 말해서 북한의 침공을 초래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엘브리지 콜비도 얘기하는 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지원을 교환해야 된다. 얘기하는 게 결국은 미국의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양쪽 다 투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지금 실제로 타이완에 가야 될 지금 미국의 무기들이 지금 다 우크라이나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완도 지금 준비 태세에서 지금 어쨌든 공백이 생기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이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기회비용을 따져야 된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은 오히려 더 실제 침공 가능성의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미국이 가지고 있는 동북아시아 안보 전략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우선은 이거는 장기 국익 관점에서 커리어나 전문가, 그러니까 외교 안보를 오래 했던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국은 이제 중국이 21세기 최대 미국의 패권 경쟁 국가로 들어서는 이 시점에서 그리고 아시아의 경제가 계속 성장하는 이 시점에서는 미국은 아시아를 이제 놓을 수 없는 전략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트럼프 때 나온 게 아니라 오바마 때부터 이미 인식이 됐고 피벗 투 에이지아 해가지고 아시아 회귀였고 이제 집중을 아시아를 하는 것이죠. 사실은 아프가니스탄에 철군을 한 결정적인 셈법에도 더 이상 무분별하게 우리가 개입하면 안 된다. 투자에 대한 집중도를 높여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해외 파병된 이제 중동 문제의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오히려 아시아 쪽에서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투입하는 것이죠. 근데 다만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트럼프 2기의 변수가 무엇이냐. 트럼프 1기는 아직까지는 어른들의 축이라는 약간 미국식의 표현인데 트럼프 1기는 어쨌든 아직까지는 자기 세력화가 좀 공고하. 왜냐하면 트럼프도 이길지 말지에 대해서 굉장히 다들 이제 힐러리가 될 거라고 생각했었으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타협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외교안보 관점에서는 커리어 군인들 그리고 커리어 관료들 국무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죠. 그러니까 이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당연히 미국은 아시아를 포기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이제 방위분담금 이슈가 터졌을 때도 마크 에스퍼 장관도 그 자기 회고록에서 그 얘기를 하고, 존 볼턴도 자기 회고록에서 얘기합니다. 트럼프가 주한미군을 빼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장기 국익 관점에서 이건 안 된다. 나는 절대 추진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시간 끌기를 하면서 어쨌든 설득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 얘기는 뭐냐면 이제 뒤가 없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트럼프 1기 때 직접 이제 대통령과 이 주한미군 문제를 이제 관여했던 전직 고위 관리하고 이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 자신이 이제 트럼프 1기 때 사실은 그 문재인 정부였죠. 고위 관리한테도 사실 그런 내용을 많이 받았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마크 에스퍼가 얘기하는 것처럼 한반도의 주한미군 배치는 북한뿐 아니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도 굉장히 유리하고 자기 국익에도 되는 건데, 결국에 트럼프 이거 그냥 수사로 협박하고 주한미군 철수는 결국 안 하지 않을 거냐. 근데 제가 이렇게 그분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의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양쪽 다 설득하려는 중재 역할을 했던 분인데, 그분도 그렇게 됐다면 하십니다. 장기 국익 관점에서 맞지만 트럼프는 인식이 다르다. 트럼프는 주한미군을 정말 뺄 생각을 하고 있다. 근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결국은 이제 주한미군이 갖고 있는 공격의 취약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모든 주한미군들이 지금 밀집 대응으로 지금 다 캠퍼 프리에 지금 다 모여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의 활용성이라는 게 이제 한미연합군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중국에 대해서 적극적인 견제도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문제만 하기에는 자원의 낭비, 비용이 있는 데다가 문제는 트럼프 생각은 뭐냐면은 주한미군이 어쨌든 그 희생이 될 경우 우리가 연루가 되지 않느냐. 그 우리가 불필요하게 연루될 필요가 있어? 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중국이나 러시아부터 최전방에 있기 때문에 그 공격이 굉장히 취약한데, 거기서 이제 희생자가 발생할 게 우리가 인계철선이라고 하죠. 결국은 미국이 관여할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을 아예 만들고 싶지 않은 겁니다. 더군다나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 가지 이슈가 됐던 게 사드 배치 관련해서 트럼프가 굉장히 이거 왜 우리 돈을 내야 되냐, 말이 안 된다라면서 사드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불만을 많이 토했었는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떤 미사일 방어망에 완전히 통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의 유기적인 연계가 되는데, 한국은 어쨌든 그 전략적 모호성 때문에 산불 정책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드의 추가 배치를 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 미국의 글로벌 미사일 방어 체계에 통합되지 않는다. 그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따로따로 움직이는 구조인 거죠. 지난번 이제 출연 때도 얘기했지만 북한이나 중국이나 지금 발사의 결정세법이 굉장히 빨라졌어요. 이제는 고체연료로 되고 회피 기동형 미사일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일본보다도 이제 미사일 방어 측면에서 취약성이 노출되는 상황에서 트럼프는 그런 이제 부담을 지고 싶지 않는 세법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이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동맹이나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장기국익 관점에서는 취약성도 있지만, 또 미국이 중국을 전진 기지로서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쓸 수 있지만, 결국은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기 이제 4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뒤에 공화당이 되든 민주당이 되든 나는 그걸 신경 안 쓰고 나 때 유산이 무엇인가 굉장히 중요한 셈법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국익 관점에서는 맞아요. 과연 주한미군이 어쨌든 그 중국 견제 관점에서 미국한테 이로울 텐데 뺄 수 있을까? 근데 트럼프 셈법에서는 주한미군 취약성, 공격이 굉장히 취약하고 밀집 대응이 있고, 그렇다고 미사일 방어망도 이제 통합돼 있지 않고, 괜히 여기 있다가 진짜로 사상자가 발생하면은 우리가 개입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주한미군이 이제 한국이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이제 중국에 대해서 견제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은 우리도 그렇게 커밋할 필요가 없잖아 라는 생각에서, 그리고 어쨌든 내 때 전쟁이 안 일어나면 되지 라는 생각에서 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 아까 조언했던 사람들도 자기는 이제 문재인 정부 때 그 고위 관리한테 이렇게 됐다. 트럼프 갖고 장난치지 마라. 감히 니네가 뺄 수 있겠어? 니네 국익에서 그렇다 했다가 정말로 뺄 수 있다. 그래서 브링크맨십이라고 외교에서는 벼랑끝 외교라고 하죠. 벼랑끝 외교를 시험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트럼프 1기와 2기는 좀 셈법이 많이 바뀐 겁니다. 결국 주한미군 이제 철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트럼프를 설득시키려면은 결국 동맹의 가치, 대중국 견제에서의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결국 인식을 변화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주한미군 배치했을 때 그러면 한국이 나한테 뭘 줄 것인데, 그건 단순히 비용의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은 자신의 최우선 어젠다, 중국 견제에서 한국이 뭘 나한테 제공해 줄 것인데, 거래적인 관점에서 보게 된다는 것이죠.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려는 명확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중국 입장에서는 세 가지 측면이 있는데 첫째로는 중국이 지금 어쨌든 항공모함도 만들고 있고 이거는 이제 일본 외교관한테 직접 들은 얘기지만 시진핑하고 오바마가 처음에 만나고 정상회담을 했을 때 시진핑이 이런 말 합니다. 날짜 경계에서 태평사역에서 이렇게 반을 가른 날짜 경계를 해가지고 우리는 평화적인 공존이 가능하다. 그러면서 지도를 딱 보여주면서 오바마한테 날짜 경계를 위주로 우리가 같이 공존하도록 하자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이미 이 태평양의 앞마당은 이거 우리의 영향권에 있다는 걸 굉장히 강조하는 겁니다. 날짜 경계선으로 하자면은 일본도 중국이 내화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일본이 있고 그다음에 이게 날짜 경계에서 필리핀인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의 근해나 어쨌든 일본이나 다 자기의 앞마당인 거죠. 굉장히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굴욕적인 발언인데 이게 중국의 인식 범위입니다. 중국은 이제 옛 중국 미들 킹덤이잖아요. 그 영광을 이제 구현하기 위해서는 타이완이 핵심 계획이 병목 구조입니다. 결국은 미국은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딱 마개로서 이제 타이완을 갖고 있는 거여서 우리나라의 이제 수출입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이제 80% 이상이 타이완 해협을 통해서 지나가는데 중국은 이 타이완 때문에 원양 함대로서의 기능을 못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병목을 이제 잡아야 되는 것이고 이 타이완을 잡아야지 자기네들의 이제 일본하고도 이제 분쟁이 된 센카쿠 열도 그 부분도 이제 영향을 오키나와 그리고 기지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당연히 이제 통일 문제인 것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비슷한 건데 독재자로서 지금까지 시진핑은 등소평 때 얘기했던 이제 100년 동안 어쨌든 미국 건드리지 말고 조용하게 내공을 쌓으라 도강행의 전략에서 시진핑은 이 경제가 엄청나게 커다 보니까 이 어쨌든 중산층을 만족시켜야 되잖아요. 아니면은 미국이 이제 의도한 대로 자본주의가 이제 확산되면서 민주주의 국가로 체제 저항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진핑은 이걸 어떻게 풀었냐면은 민족주의로 풀었던 것이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의 그 젊은 세대 중국 세대들이 가장 무경화된 세력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타이완의 이제 남북 문제처럼 타이완 입장에는 통일 문제입니다. 이 일을 해야지만 이제 민족으로서의 정체성 유지할 수 있는 것인데 그리고 이거는 위구르 신장 문제하고도 같이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자기 유산인 겁니다. 결국 이제 푸틴도 마찬가지지만 시진핑은 어쨌든 권력 누수를 굉장히 생각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내부 체제 단속을 위해서는 당연히 그거에 대한 자기가 약속했던 성과를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그런 문제에서는 통일 문제에 대한 이제 포기할 수 없는 전략인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타이완이 갖고 있는 전략적 이점 이제 결국 이제 반도체 공정인 거죠. 결국 중국도 지금 반도체를 관련해 가지고 미국을 이제 따라가려고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그 타이완 반도체가 갖고 있는 공장이나 이런 설비에 대한 확보 대충 이제 세 가지 부분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과 중국 모두 대만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지정학적으로 자유무역의 요지이기 때문인가요? 그게 트럼프 1기 때까지 상황입니다. 지금은 근데 여기에서 이제 변수가 생겼어요. 다시 말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팩트를 놓치고 있는데 트럼프는 시간이 없다. 4년밖에 없기 때문에 4년 동안 성과를 내야 된다. 근데 이제 엘브리지 콜비나 많은 이제 트럼프 지지 관료들이 얘기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이슈가 이제 올라올 텐데 왜 협상을 했지만 이걸 철회할 가능성이 지금 남아있는 상태에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한국도 한국이지만 타이완부터 때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트럼프의 인식에서는 한국은 그래도 이제 3% 전후로 국방을 투자하고 있잖아요. 북한 문제에 대해서. 타이완 그 정도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엄밀히 말하면은 타이완 같은 경우는 지금 어쨌든 민주당 쪽에서 중국 굉장히 세게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긴장은 계속 조성을 하는데 근데 문제가 생기면 니네는 지금 준비를 안 하고 있고 그냥 긴장 관계만 높이고 결국 문제가 됐을 때 우리 보고 개입하라는 거냐? 이건 무임승차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한 겁니다. 너네는 지금 한국도 지금 북한 상대하고 이제 2% 3% 지금 투자하고 있는데 너네는 지금 북한도 아니고 중국을 상대하고 있는데 최소 9% 이상 돼야지. 이건 대놓고 얘기한 겁니다. 지금 트럼프 관리들이. 근데 지금 1, 2% 전후거든요. 그리고 우리 징병제 기간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짧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타이완이 굉장히 안 입고 온 겁니다. 그래서 타이완에 대해서도 굉장히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있어요. 수사인지는 모르겠으나 뭐가 바뀌었냐면은 아까 이것도 이게 주한미군 문제하고 똑같이 연계되는 겁니다. 트럼프 일기 때는 맞아요. 장기적인 국익 관점에서 미국 정부는 타이완을 포기할 수가 없고 아시아 우선주의 전략. 그러나 트럼프는 내 때만 일어나지 않으면 돼 라는 세법에서는 그리고 실제로 타이완과의 갈등 상황은 중국이 핵을 늘리고 있는 상황에서는 실제적으로 핵전쟁까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도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타이완이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타이완을 포기한다고 해서 못 사는 건 아니야 라는 세법이 가는 거. 그러니까 이게 좀 정말로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 그게 타이완의 태도 여부에 따른 거죠. 근데 압박 전술로서는 너네 제대로 네
국방에 대해서 신경 안 쓰면은 언제든지 버릴 수 있어 라는 협박 전술이 굉장히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트럼프의 이제 아메리카 퍼스트 경제하고도 또 연계가 되는 게 결국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미국의 이제 군수물자 많이 사기를 이제 압박하는 수단으로서도 똑같이 타이완에 대해서 압박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아까 얘기했던 burden sharing, 부담 분담의 개념을 좀 다시 정립을 해야 되는데 이건 바이든 때도 마찬가지고 지난번 출연 시간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이제 방위비 분담금 협상 때문에 단순히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대한 우리의 이제 부담만을 얘기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트럼프 일기 때 이제 국방백서 National Defense Strategies 얘기하는 것은 미국도 국방비를 늘려야 되고 명목상 7% 8% 냉전 수준을 올려야 되고 동맹도 같이 올려야 된다 이런 거 셈법이었는데 미국에서 하는 예산 증액이라는 거는 중동 문제나 북한 문제는 이게 아니라 중국 러시아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늘려야 돼갖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저위력 핵폭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트럼프 때 엄청나게 이제 대폭 국방비 증액을 했고요. 그다음에 항공모함도 이제 무인 항공모함 굉장히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관료적 저항도 심했고 미국 의회의 저항이 심했기 때문에 못했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공화당도 상하원 다 지금 장악한 상황에서 일론 머스크까지 들어온 이유가 결국 이제 칼잡이 역할을 하라는 거거든요. 특히나 이제 트럼프 때 말로는 미국 본토를 아이언돔을 씌울 수 있는 미사일 방어망을 확충하겠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결국 실현을 못 옮겼어요. 의회 저항이 그리고 관료적 저항이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근데 그걸 이제 4년 안에 지금 성과를 내야 하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말 안 들으면 바로 자른다.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부분에서는 군비 경쟁을 위한 여건을 이제 조성하려고 하겠죠. 트럼프의 인식은 뭐냐면은 지금까지도 이렇게 하는 게 자체가 애초에 불평등한 거다. 우리는 일개 국가로서 패권 국가로서 왜 우리가 이런 걸 다 공공재를 우리가 다 해야 되는데 니네들 이제 잘 살게 됐잖아. 니네가 그런 비율을 늘리는 것이 그게 애초에 공정한 거야. 우리가 부당하게 지금까지 많이 투자한 거야 라는 얘기인 거고요. 방위분담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방위분담금은 주둔 미군에 대한 지원이지만 트럼프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니네 자체 국방력을 늘려라 라는 거거든요. 한국도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전자권 전환 같은 경우도 지금 연계가 되는 건데 결국은 한국이 그만큼 국방력에서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 라는 얘기인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단순히 방위비 분다고 해서 돈 얼마 주 이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은 중국과의 전쟁 상황에서 너네가 정말 우리 동맹의 일원이라면은 동맹답게 팀 플레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만들어라 라는 것이거든요. 우리한테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라는 이제 셈법이 강해진 겁니다. 미국의 핵 부담 분담 논리로 한국이 핵무장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제 책 내용에서도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게 핵 부담 분담이란 것은 핵 관련해서 미국을 설득하려면 우리의 핵무장을 설득하면은 미국이 지금 처하고 있는 이제 부담을 핵 부담 분담 관점에서 그나마 접근해야지 설득력이 있다. 지금 뭐냐면은 북한에 대해서 우리는 핵을 못 갖고 있으니까 핵 만들어줘 이건데 이거 가지고는 지금 설득이 안 된다는 거죠. 책 내용도 거긴데 제가 여기서 좀 업데이트 하려고 하면 책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핵 부담 관점에서 설득하는 것도 쉽지는 않다 솔직히. 왜냐하면은 미국은 관료 집단이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지금까지 비확산 마피아라는 조직이 굉장히 공고하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그 핵 권리는 결국 미국만이 갖고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프랑스가 받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던 입장에서는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에게 이제 권리가 있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한국이 만약에 핵무장을 하게 되면 일본도 거기 핵무장 여론이 일어날 수 있고 필리핀 뭐 이런 데서 다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컨트롤이 안 될 수 있는 시그널링이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이제 관료 집단에서는 당연히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서 반대를 했었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한국이 갖고 있는 정치적 불안정성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은 한국이 핵무장할 경우에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미국에 있는 전직 관리들이 다 얘기하는 게 어쨌든 정권 교체에 따라서 이제 반미 운동이라는 게 많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게 일본 같은 경우는 정치적으로 스테이블이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버릴 수 없다. 근데 지금까지 이제 한국의 몇년 독립 노선을 추구하는 게 있었고 그거는 박정희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였고 결국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권 교체 이런 건 필연적인 건데 워낙 노선이 실질적으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대내 메시지로서는 반미 움직임이나 이런 게 굉장히 있었던 정권도 분명히 있었잖아요. 보수 진보를 떠나서 박정희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였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핵 주어질 경우에 얘네가 이 핵을 우리한테 겨냥하거나 일본한테 겨냥하는 거에 대한 미국은 당연히 못하겠죠. 근데 적어도 이제 일본에 대해서 일본도 어쨌든 그 보호해줄 의무가 있는 입장에서 그런 거에 대한 불안정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관료 집단에서는 당연히 반대했던 것이죠. 다만 이게 이제 제 책 내용에서 부담 관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 다만
핵무장은 그래도 굉장히 대내적인 메시지 아니라 대외적으로 설득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된다. 그건 일본까지 포함해서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업데이트를 하자면은 제가 책을 쓸 시점에서는 아직은 이제 민주당 정권이었고 트럼프 2기가 됐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전직 관리들 트럼프 1기 때 사람들 얘기하면은 제가 이제 말했던 이제 핵 부담 분담 관점이라고 했잖아요. 이 발언은 사실 미국 관료에서는 금기어입니다. 쓰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burden sharing 부담 분담이라는 거는 재래식이나 아니면 경제 이런 측면에서는 거지. 핵은 미국은 지금까지 전통적인 세법은 이거는 나눠줄 수 없어. 우리만의 권리인데라는 세법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던 이제 트럼프 1기 때 인사들조차도 비확산 체제에 대해서 굉장히 옹호했던 사람들도 이제 먼저 핵 부담 분담이라는 얘기를 많이 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분명한 것은 지금의 미국의 핵 예산이나 현대화를 가지고는 그 트럼프 정권 때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세계를 동시에 이제 억제해야 되잖아요. 핵을 현대화하는데 엄청난 돈이 미국의 세금 들어가는데 그거에 대한 투자 효과는 없어요. 왜냐하면 핵은 쓰기 전까지는 사실은 안 쓰려고 만드는 거지. 근데 그렇다고 미국 유권자한테 들어가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전략 자산 전폭기나 핵 잠수함 움직일 때 돈이 엄청 많이 들거든요. 그런 거 다 지금 미국이 부담하고 있는데 거대 핵정석과 북한까지 해가지고 미국은 북한까지는 의식하지는 것 같지는 않지만 아직까지는 이걸 동시에 억제하면 굉장히 미국 입장에서 부담이 되는 것이 맞고 이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 1기 쪽에서도 사실 이제 비확산 체제 끝났다. 결국은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러면 이 시점에서 동맹과의 핵 부담 분담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물론 이제 핵 부담 분담이라는 게 반드시 한국의 핵무장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한반도에 이제 그 전략 자산을 배치하는 걸 수도 있고 뭐 그거에 대해서는 뭐 확언해주진 않지만 이제 공공연하게 그런 부분에서 인식하기 시작했다. 근데 중국과 북한과 러시아가 그렇다고 해서 이 핵 고도화를 전격적으로 중단하지 않은 이상 이 차이는 계속 좁혀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미국과. 그렇기 때문에 다들 이제 얘기하는 게 지금 당장은 아직까지는 미국 입장에서는 전통 비확산 마피아는 당연히 핵 우산을 얘기하지만 10년 뒤의 상황은 우리가 장담 못한다 스스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책에 썼던 시점보다는 좀 더 한 단계 올라간 게 뭐냐면은 엘브리지 콜비 같은 분들은 이제 그분도 인정을 해요. 트럼프 1기 때 인사 국방 전략을 짰던 분이시죠. 그분도 자기는 한국이 핵무장하는 거에 대해서 논의의 선택지에 올려놔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이거 솔직히 당신 국방부에 관리했지만 그거 되게 비주류 아이디어 아니냐. 본인도 인정을 해요. 뭐 맞다. 워싱턴 DC에서 나같이 얘기하는 사람은 되게 좀 비주류긴 한데 근데 이제 앞으로의 이제 10년을 생각했을 때는 분명히 이 의제는 올라온다. 그리고 그때 준비해서는 늦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이기 때 한국이 설득할 수 있는 환경이 좀 더 마련될 수 있다라는 얘기도 같이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트럼프가 이제 4년 안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공무원도 이제 자를 수 있는 약간 일론 머스크를 칼잡이로 하면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다 연계가 돼 있는 게 결국은 지금까지는 한국의 핵무장이나 뭐 이런 거에서 허용하는 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역할 분담을 하는 거에 있어서 가장 반발이 심했던 게 미국의 관료 집단이었는데 근데 결국 최종 결정권은 미국 대통령에게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 관료들이 저항이 심하다. 그러면은 자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설득하느냐에 따라서는 예전보다 문턱이 좀 많이 낮아진 것이 있다.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냉전 때 나토와 다른 것이 한국이 이제 핵무장을 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이것이 그냥 단순히 북한용이고 중국에 대응한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북한용으로만 쓸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을 경우에 트럼프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네가 이제 핵을 둠으로써 주한미군 취약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네 이제 자체적으로 핵을 가졌으니까 우리 이제 주한미군 관여할 필요 없지 하면서 오히려 반대로 주한미군 철수의 연계 논리도 같이 강화될 수 있다는 게 리스크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핵무장 주장을 하려면 미국이 가장 가려운 부분, 결국은 중국과의 이제 핵군비 경쟁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설득을 해야지 그러면 이제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해보자라는 논의가 될 수 있는 것인데 한국 사회가 그런 논의가 과연 준비가 되는 것인가? 그리고 나아가 알아야 될 것은 한국의 핵무장이 됐을 경우 중국은 이제 사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경제적 압박이 있을 텐데 미국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도와주지는 않을 겁니다. 그거는 이제 네가 알아서 버티고 왜냐하면은 너가 선택한 길이고 그렇기 때문에 간접적인 원혼을 해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그것도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관여 비용인 거잖아요. 굳이 자기가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갔을 때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건 이제 한국이 알아서 감내해야 되는 문제라고 해서 그 비용도 같이 셈법에 넣어야 되는 것이죠. 러우 전쟁 등의 사례를 들며 핵무기 무용론을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국이 지금 우려하고 있는 거, 그리고 미국이 지금 중거리 미사일 배치나 그게 다 연계가 돼 있거든요. 표면상으로는 어쨌든 우리는 원칙적으로는 영내 배치하는 중거리 미사일은 재래식 탄두만 쓸 거야라고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지금 중국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니네 재래식으로 말하지만 이중용도, 그러니까 핵 언제든지 유사시에는 핵으로 탑재할 수 있는 무기로 바꿀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이 양보를 못 하는 건데 문제는 중국은 이미 지금 핵 가지고 지금 장난질을 많이, 북한도 마찬가지지만 많이 치고 있어요. 평시에도 영향력을 발휘하는 게 핵을 쏠 때가 아니라 평시 상황에서 핵이 갖고 있는 보유국으로서 장점은 뭐냐면 핵 협박을 늘릴 수 있는 겁니다. 핵 협박을 통해서 경제적인 이권이나 아니면 외교적인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은 이제 표면상 핵 억제력을 구사하는 국가들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미국이나 러시아처럼 아예 그 핵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서 그리고 이제 선제 공격을 하지 않을 거야라는 약속도 안 하고 그 모호성을 유지하면서 우리 언제든지 먼저 쏠 수 있어. 이게 최대 억제라고 하는데 그런 방식이 있고 중국은 처음에 이제 핵 보유를 했을 때 1960년대에 이제 핵 실험했을 때 소련과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고 원칙적으로는 핵 선제 공격 안 하고 우린 최소만 가질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은 많이 만들지 않고 그다음에 우리가 먼저 핵을 공격할지 않게 공표를 함으로써 거대 핵 보유국이 소련이든지 미국이 우리를 핵으로 공격하려고 했을 때 우린 동기어지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최소의 핵만 이제 보유하겠다고 선언을 했고 아직도 그 원칙은 지키고 있습니다. 명목상으로. 근데 미국이 이제 의심하기 시작한 거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미국 공식 입장이 2035년경에 중국의 핵폭탄 수가 지금 400개에서 1,500개로 늘어날 거라고. 그리고 계속 늘어날 거라고. 그러니까 위장적으로는 이제 최소 억제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미국과 러시아와 같이 유사한 핵 협박을 할 수 있는 국가로 바뀐다는 건데 이게 갖고 있는 문제점은 뭐냐면은 가령 지금 타이완 해협에 계속 중국이 지금 최근에도 좀 최대치로 지금 전략 폭격기 보냈잖아요. 그 전략 폭격기 안에는 당연히 이제 핵탄두는 없는데 그게 뭘 시그널을 하냐면은 우리 언제든지 기습적으로 핵 공격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핵은 평시에도 갖고 있을 때 이제 협박을 통해 가지고 핵 영향력이 확대된다는 것은 평시에 있어서 다른 뭐 경제나 산업이나 이런 데서 모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능 보검이라는 것이죠. 한국의 자체 핵무장은 꼭 필요할까요? 제가 책에서 얘기했던 이제 미국의 핵 부담 분담. 그러니까 뭐냐면은 미국이 이제 핵 현대화하는 데서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기 때문에 뭐냐면 이게 5,000개라고 해도 모든 걸 이제 북한에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미국 정부는 동시에 억제하는 셈법이 굉장히 강해졌거든요. 만약에 북한이 전술핵으로 공격을 했다. 그러면은 그때 북한에 대응을 하면서 중국과 러시아도 연쇄적으로 핵 자기네들의 우크라이나나 타이완에 또 핵을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침공할 수 있는 가능성. 그러니까 5,000개를 다 할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은 그걸 공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사시에 몇천 개는 중국용, 몇천 개는 러시아용. 근데 지금 시점을 보면은 러시아 하나만 해도 지금 6,000개가 넘는 핵이 있는데 5,000개 가지고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할당할지에 대해서는 그래서 최악의 시나리오의 경우는 정말로 북한에 대해서 미국이 핵을 할당할 수 있는 여유가 있냐라는 게 굉장히 큰 의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토의 동맹과 이건 일본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한국과 일본의 확장 억제력은 엄밀히 말하는 수준이 다르다. 나토는 뭐냐면 소련과의 핵 전쟁을 염두에 둔 동맹이기 때문에 하나에 대한 공격은 모든 사람에 공격을 해갖고 그리고 전술핵 배치나 영국과 프랑스 핵 보유국을 이제 보완적으로 갖고 있으면서 핵 전쟁에 대비한 시나리오로 움직이고 있어요. 하지만 이건 이제 트럼프 1기 때 국방정책 차관보를 했던 트라첸버그 차관보한테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얘기했던 건 책에도 나와 있지만 엄밀하면 한미동맹이나 밀동맹은 나토와 다르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북한이 핵을 쏜다고 해서 반드시 미국의 선택지가 핵 보복이라는 방법은 없다. 그건 대통령의 결정사안이긴 하지만 나토처럼 명확하게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면은 미국은 굉장히 모호한 말을 쓰죠. 트럼프 때도 마찬가지고 민주당 때도 마찬가지고 항상 그 대북 전략에서 나오는 게 북한에 대한 경고 메시지는 뭐냐. 북한이 핵을 쏘면은 그날로 정권 멸망. 근데 방법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게 이게 우리는 우리식대로 뭐냐면 이게 확장 억제로 있는 국민의 안심을 시키기 위해서 미국이 핵을 갖고 있으니까 핵을 쏘면 당연히 핵으로 대응을 하겠지라고 하지만 그때 상황에 가서는 또 이제 뉘앙스가 다른 겁니다. 미국은 뭐냐면은 핵을 쓸 경우에 그거에 대한 기계비용을 다른 데 억제할 수 있는 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반드시 자동 핵 보복으로 가는 건 아니거든요. 재래식으로도 충분히 그거에 대한 이제 효과를 늘릴 수 있다면은 그런 리스크를 테이킹하지 않을 가능성도 그건 이제 최종적으로는 미국 대통령이 최종 투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정인 판단인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 책에서 얘기했던 비용 분담 관점에서 현실적인 방안은 이런 딜레마가 있고 비확산 마피아의 이제 저항이 큰 상황에서는 그렇다면 우리의 할당량이라도 확실히
확실히 보장을 받자. 그게 어떻게 보면 트럼프하고 설득력이 많은 것이 어쨌든 트럼프도 이제 핵 예산을 늘려야 되는데 이게 부담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미국 예외에서도 인기가 없는 정책이에요. 미국 유권자는 도움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럴 경우에 우리가 차라리 대놓고 미국 예외에 현대화에 우리가 지분할게요. 이제 이 몫은 대북용으로 지정해줘. 물론 그것도 유사시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왜냐하면 그건 결국은 동맹이라는 게 신성한 건 없거든요. 특히 트럼프 관점에서는 언제든 뒤통수 때릴 수 있는 거. 다만 미국이 그거에 어쨌든 약조를 한다면은 청중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약속한 거에 대해서 철회를 하면 다른 동맹국에 대해서는 불신도 확산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억제력을 강화하고 약속을 받아낼 수 있다 관점에서 제가 이제 책에 제안했던 것이고 이제 핵무장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설득할 수 있는 공간은 훨씬 더 트럼프 일기 때나 바이든 때보다 넓어진 건 맞지만 그것은 결국 우리가 어떻게 대중 스탠스에 대한 미국의 가려운 부분에서 역할을 할 것에 대한 명확한 표명이 있지 않는 한 미국이 먼저 제안을 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봅니다. 만약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게 된다면 대만과 한반도 중 어디가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제가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받는데 특히나 타이완이나 한국이 아니라 가령 미국은 일본하고 한국 중에 결국은 양자택일하면 누구를 선택할 것 같아요?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제 책에도 언급했지만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한반도 천동설에 기인한 오류입니다. 미국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내가 왜 두 개 다 양자택일의 상황을 놓여야 되는데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패권 국가인데 라는 생각이 강하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역으로 제가 질문할게요. 당신의 폐와 신장 중에 둘 중에 하나를 떼어야 된다면 뭘 선택할 거야? 라고 똑같은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둘 다 중요한 거고 기능이 다른 겁니다. 한국이 미국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다른 것이고 일본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다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 입장에선 다 가져야지 내가 왜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 돼? 라는 셈법이 강한 거지. 전통적인 관점인 거죠. 그리고 그건 똑같이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는 겁니다. 타이완이 미국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것이 한국과는 다른 것이지 1대1로 갖고 누굴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은 뭐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미국 천동설이 있고 실질적으로 세계 표준을 바꿀 수 있는 입장에서 내가 왜 둘 중에 양자택일을 하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어디까지 이게 전통적인 아시아 피벗했을 때 미국의 우선주의 정책에서도 셈법이라면은 이제 트럼프 이기 때 제가 생각하는 변화라고 한다면은 결국 이제 트럼프는 이제 4년 안에 이제 성과를 내야 되잖아요. 트럼프는 일단 첫째로는 북한 문제하고 이제 중국 문제하고 떼놓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한미군 청문회 하면 항상 요즘 나오는 내용들이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쏜 직후에도 중국 문제, 타이완 문제가 더 많이 언급되고요. 압도적으로. 타이완 침공이 됐을 경우에 북한이 기회주의적으로 미국이 이제 정신이 분산된 상황에서 북한도 남한을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시나리오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둘이 이게 연계되어 있는 건데 트럼프 이기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그런데 만약에 특히 이제 중국이 자신들이 연루가 돼가지고 억제력이 실패해서 실제적으로 미국 본토에 대한 핵전쟁이 일어날 상황이 된다면은 결국은 대통령의 핵 투사나 핵 전제까지 불사하는 건 결국 대통령의 의지에 따른 겁니다. 관료는 조언만 해줄 뿐인 것이지. 그리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트럼프 1기 때는 트럼프는 2기에 대해서 생각했었어요. 내가 미국 역사상 그리고 세계 역사상 세계에서 두 번째로 히로시마 나가사키 같은 경우는 트루먼이 했으니까 미국 대통령 두 번째로 핵전쟁을 또 일으키는 레거시를 만들고 있는 거에 대한 부담이 2기 정권 재연장하는 데 있어서 부담이 되죠. 근데 또 여기서 내가 이제 단호한 스탠스를 안 취하게 될 경우에 또 뭐 하는 거냐 하면서 반발할 수도 있는 거고. 왜냐하면은 타이완이나 한국에서 미국 시민들이 죽었을 때 그거에 대한 반발도 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굉장히 그날 이제 대통령이 어떤 신경이냐에 따라 많이 바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라는 재선을 염두에 뒀기 때문에 미국 유권자를 의식을 해야 되는데 트럼프는 이제 그런 부담이 없습니다. 이게 더 이상 의식할 필요도 없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북한이든지 타이완이든지 이게 미국 본토의 핵전쟁까지 초래할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경우에 트럼프는 그러면은 둘 다 포기해라는 극단적인 케이스도 있을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타이완, 한국을 포기한다고 해서 적어도 이제 트럼프의 생각에서는 우리가 그렇다고 세계 최고 패권국으로서의 지위는 흔들리지 않아 라는 셈법이 이렇게 단기 성과를 더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의 국익 관점에서는 장기 관점에서는 당연히 손해지만 트럼프는 자기 임기의 성과에 초점을 맞췄을 때는 그런 극단적인 양쪽 다 포기할 수도 있는 상황도 우리는 배제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거는 아베와 트럼프의 밀월 관계 때문에 그나마 좀 판을 짜는 데 같이 참여했던 일본조차도 제가 최근에 일본에 있는 외교부에 있는 인사한테 들었던 얘기지만 트럼프 이기 정말 무섭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인선들을 대부분 충성파 소위에서 트럼프를 억제할 수 있는 관료 집단이 사실상 이제 숙청
예고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얼마 전에 그 트럼프가 일본 손 마사요시 그 소프트뱅크 회장을 만났을 때 그게 지표가 되는 겁니다. 120조 원 투자 약속 받았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바로미터가 되는 거죠. 미국이 이만큼 요구할 것이란. 비상계엄 사태를 비롯한 한국의 정세에 대해 미국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그거 관련해서는 사실은 저는 지금 최근에 들어서 어떤 이게 진영 논리로 변질되는 게 있어서 저도 이제 제 나름대로 생각을 갖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제를 하고 미국의 인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영 논리가 아니라 그냥 어쨌든 미국이 공식적으로 내놓는 답변을 토대로 봤을 때는 미국은 당혹스럽죠. 왜냐하면은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전직 관리들을 얘기했을 때도 제가 가장 먼저 이제 받은 질문이 그겁니다. 왜 이 시점이냐는 거죠. 왜 이 시점에 굳이 그랬어야 되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한미일 공조 체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어쨌든 그 성과가 다 이제 날아가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정권 교체까지 염두해야 되는 상황이 어쨌든 초래한 것이잖아요. 근데 이건 저는 이게 진영 논리가 아니라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이게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좌시할 수 없는 부분이고 더군다나 아까 전자권 전환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평시적 전자권을 갖고 있지만 이번에 어쨌든 동원된 부대들이 수방사와 그다음에 이제 특전사 같은 경우는 이제 합참이 지휘를 받지만 공개된 내용만 봤을 때는 주한미군한테 이제 사전에 통보가 된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사실은 트럼프는 뭐냐면 이제 한국의 역할 확대, 교육에서 오히려 전시작전권을 한국에 주고 우리는 북한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덜 관여하고 이런 셈법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해하는 것이 한국이 전시작전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받아낸다고 해서 우리가 한미 연합 전략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쓰는 표현이 이건 자주권 문제가 아니다. 다만 미군 지휘관에서 한국 지휘관을 바뀌는 거고 한국 지휘관 이거 니네가도 이제 역량이 성장했으니까 니네가 한번 지휘를 해봐라는 역할입니다. 하지만 그 지휘관은 양쪽 수뇌부 대통령이죠. 조율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양쪽 나라를 대표하는 수장이 돼야 되는데 이제 어쨌든 한국군이 이제 독단적으로 이렇게 움직였다는 측면에서는 이제 트럼프의 이제 불신 상황을 봤을 때는 전자권 전환이 아니라 이런 빼야 되겠는데? 라는 불신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런 이제 리스크가 생긴 것이고 두 번째로 이제 받는 질문은 뭐냐면은 아무래도 미국은 미국 중심으로 이제 보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공식 성명을 내고 있는 미국 정부는 어쨌든 민주당 정부잖아요. 이게 사실이든 말이든 어쨌든 제가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받은 많은 피드백은 정말 이제 왜라는 질문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질문에서 연결해서 자기네들도 이제 상상력을 펼칠 거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게 트럼프하고 이제 협상을 앞두고 결국은 이제 트럼프하고 윤석열의 이제 공통점이라는 거는 둘 다 이제 선거 조작의 어쨌든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했고 분명히 트럼프도 선거 조사하겠다라는 얘기를 이미 공약상에서 얘기를 했던 상황에서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같은 이제 민주당 쪽에 있는 사람들의 피드백은 이 윤석열 정부가 트럼프와 이제 차기 이제 협상이나 어쨌든 궁합 때문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냐. 사실은 오히려 저 물어보는 질문을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질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우려는 뭐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사례를 활용해서 미국 정치에 이거를 활용할까봐 우려하는 게 이제 민주당 쪽에서 나오는 목소리입니다. 트럼프가 어떻게 생각할지는 전 모르겠고 민주당 쪽에서는 그런 인식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야당이 그렇다고 효과적으로 잘하고 있느냐? 이 지금 진영 논리라고 했잖아요. 그대로 이제 미국의 인식을 그대로 얘기하자면 미국은 이 사태에 대해서 야당에 대한 불신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건 왜냐하면은 결국은 VOA에서 전직 관리를 이용해서 비판하는 보도가 나온 다음에 수정이 되긴 했지만 1차 탄핵 소추안에서 보면은 탄핵 사유 중에 이제 외교 관련된 내용에서 북한, 러시아, 중국과의 적대적 관계 때문에 전쟁 가능성을 높였고 그리고 이제 친일 인사를 이제 임명해서 국익과 반하는 행동을 한 게 탄핵 사유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거는 대내 정치용으로는 쓸 수는 있지만 외교란 말이에요. 그걸 이제 미국도 읽었을 것이고 일본도 읽었을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만약에 이제 야당 쪽에서 이제 대통령 정권 교체된다면 잘못된 시그널을 주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야?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어쨌든 이게 대중국 견제를 하기 위한 삼각공조를 이제 부정하겠다는 얘기인가? 라는 거기 되기 때문에 이미 전략적 미스를 한 겁니다. 그게 이제 비판이 나오고 나서야 야당 쪽에서 2차 탄핵에는 그 외교 내용이 삭제됐죠.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이것이 얘네들의 본심이다 라고 이제 이미 판단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트럼프 정권이 됐을 때 만약 야당으로서 이제 정권 교체가 된다면은 설사 그게 본심이라고 한다고 해도 이미 우리 카드를 노출하게 된 것이잖아요.
당연히 협상력 저하로 이어진 것이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번에 어쨌든 사태가 트럼프를 상대하는 입장에서는 방위분담금은 이게 세팅을 어젠다 할 수 있는 것이 결국은 아무리 실무적으로 제안을 한다고 해도 지금 다 줄대기 하려고 하잖아요. 정상 외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는 그걸 조율할 수 있는 카운터파트 협상 수장이 무력화됐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창조적으로 한다면은 만약에 지금 다 언론에서 예상을 하는 것은 방위분담금 이거 바이든 때 합의하는 거에 대해서 뒤집을 거다.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지만 우리가 어떻게 제안하느냐에 따라서는 어차피 사인한 거니까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시그널링을 할 수 있는 협상의 이제 동력을 잃었다는 거.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이제 가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거 제가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어쨌든 미국 트럼프에게 줄대기 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나라들이 일본뿐만 아니라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적성국도 같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분명한 로스다.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정권 교체가 이뤄진다고 했을 경우에 야당도 너무 성급하게 어떻게 보면 이제 윤석열 표 외교안보 정책을 이제 공격하려고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인데 그러다 보니 협상력에 있어서 미국의 신뢰도를 깎아먹는 그래서 애초에 시그널링 할 때 있어서 전략적 카드를 노출시켜 버렸다. 라는 그리고 이미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극복하려면 굉장히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 내년은 분명히 어려운 시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근데 다만 이제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모든 게 진영 논리가 됐다 보니까 저쪽 상대가 얘기하는 거에 중도적인 스탠스나 편을 들어주지 않으면서 양쪽 진영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이점에서 저는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누가 다음 집권 여당이 되는지 간에 큰 위기가 온다. 근데 큰 위기를 이제 극복하려면은 지금 언론에 생겨는 우리 망했다. 양쪽 다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망했다. 지금 어쨌든 큰 위기가 오고 있어. 재난은 오고 있는 건 피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어쨌든 이 무력함에서 이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지금 실무에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은 망했다고 손 놓으면은 그거는 지금 오고 있는데 누군가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 물론 바텀업 가지고만은 안 되긴 하겠지만 결국 이제 미국 대통령도 모든 정책을 다 알지는 못해요. 트럼프 같은 경우도 유명했잖아요. 그 정책 보고서 다 읽긴 하냐. 결국은 지금 트럼프의 이기에 있는 인선 인사들도 우리가 예상했던 사람 다 빗나갔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뭐 이런 사람 다 빗나갔잖아요. 전혀 새로운 인물입니다. 그러면 지금 한국이 지금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물론 이제 정상 외교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바텀업은 됐느냐라는 걸 다시 한번 재고를 해봐야 되고 결국은 물론 이제 트럼프 충성파긴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결국 이 실무진이 만드는 겁니다. 오히려 이 시점에서 그 사람들과의 유대라도 빨리 이제 만들면서 어쨌든 밑그림을 그려나가는 작업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